딱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는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공정한 것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어제 서울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로 전한 말인데요. 최 교수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종종 무감각한,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밀어붙이는 불공정한 공평이 아니라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평생 관찰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는 생명은 없더라. 부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좀 같이 새겨봤으면 좋은 말이라서 오늘 오프닝에서 같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어제 2시 만세 이행시 코너에 제시어가 바알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바사삭, 성지영 기자의 뉴스 바사삭 청취자 애칭은 튀김옷이고요. 알고 싶은 뉴스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제시어를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이 누굴까? 분명히 우리 튀김옷 중에 한 분이실 텐데라고 너무너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꼭 소개해주고 누구신지 말씀 주시면 저라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진짜. 민들레님 뉴스 바사삭 화이팅 하셨고요. 네. 문서인님, 박인규님, 데이지님, 다들 오셨네요. 네. 심은정님, 미미님, 네. 범카이브님도 뉴바 하이 하셨고요. 네. 데이지님이 역풍이다님도 기사 읽으셨다고. 역풍이다님이 접니다 하셨어요. 역풍이다님 감사합니다. 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8월 30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을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약간 머리가 급하게 오신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좀 길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네. 역풍이다님이 지금 박인규님이 바로 접니다 하셨는데 역풍이다님이 문자 보낸 건데 사진 찍어 보낼 수도 없고 하셨어요.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박순봉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할 텐데 정부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 의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이 상당히 강했어요. 네, 최근에 계속 발언이 강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할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을 때는 아닐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왜냐면은요 어제는 예산안 이제 확정한 날이거든요. 정부안을 만들어낸 건데 일단 그 토대라고 할까요? 정부안 자체는 정부에서 만들지만 네. 그걸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거든요. 그쵸, 국회로 가야죠. 네. 즉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정부안을 내놓을 때는 그래도 보통 협치나 뭐 타협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마련인데 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즉 전 정부를 얘기한 건 문재인 정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넓게 보면은 야권 즉 민주당 정부를 지칭을 한 거니까 네. 결국 이제 야당을 향한 또 강한 표현을 써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 때 장관들한테 한 얘기는 그 표현의 수위가 더 높거든요. 이 표현들 전해드리면은요. 네. 여러분은 정무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다.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된다. 전사가 돼야 한다. 네, 정무직 공무원들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공격받는다고 국정 기조와 철학을 말하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표현 자체로도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싸워라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네. 그런데 이게 또 최근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인데 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제 연찬회가 있었고 그때 참석을 해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더하기를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제 싸운다라는 표현이 연이어
이틀 연속 2차례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또 이날 오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기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올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이게 잘 못 듣던 굉장히 좀 발언이 좀 표현 수위가 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점점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아지고 사실 딱 그게 좀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요즘 못 듣던 표현. 그러니까 예전에 이념년 그 전쟁이 한참일 때는 논쟁이 한참일 때는 많이 나왔던 표현들인데 요즘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네. 이런 게 다시 등장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을 한번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 반국가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네.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표현이 계속 강해졌어요. 집권 초기에는 이권 카르텔 이런 정도의 표현을 그렇죠. 썼고 이권 카르텔. 네. 이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맹종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연찬회 때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념 전쟁을 하겠다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당에도 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에 조금 일종의 상식이랄까 이거 좀 깨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간에는 보통은 이제 중도층이 중요하다 선거 때는 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왔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원래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선거 때는 중도층을 얼만큼 더 가져오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판단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쪽은 소위 뭐 개딸이라고 부르는 강경 지지층을 토대로 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념적으로 강한 사람들, 그 아주 강경 보수층들을 많이 데려가가지고 일종의 극한 대결을 벌이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도는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 영향력이 선거에서 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이 소위 말하는 반윤 세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중도층 확장이잖아요. 반윤 내지는 비윤에서요. 뭐 네.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있을 텐데 중도층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네. 수도권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전략을 아예 전면에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무당층이 상당한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도층은 뭐 나는 이게 선거에서 중도층의 영향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본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도층을 포기하는 전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마 중도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중도층 전략에 대해서 중도층을 공략해야 된다는 전략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네. 여권 안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종의 중도층을 그 수능 시험에 비유하면은 그 킬러 문항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킬러 문항.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도층이라는 게 잡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당장 만약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성적을 올려야 될 때 당장 필요한지는 잘 모르는 그런 문항이잖아요. 왜냐하면 더 심화를 많이 기본적인 해야 거, 되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인 거 다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을 맞힐지 말지 이걸 고민하게 될 텐데 네. 이 킬러 문항이랑 중도층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평소에 기본적으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네. 무당층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을 평소에 잡기가 힘듭니다. 읽기도 좀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못 잡게 되면 문제가 그래도 그 선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의 지지율은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중도층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고 해도 잘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보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럼 이제 선거 때만 딱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마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유지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을 얻어도 중도층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보수가 돼야지 이런 사람들은 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또 다시 마음이 돌아가고 정책에 따라서 또 다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양쪽 모두 사실 이제 정치 불신이 큰 상황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지지층만 묶어놓고 가자. 요것만 가지고도 싸움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뭐 슬픈 약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양쪽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은 중도층은 더욱더 정치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역할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념 전쟁이 붙을수록
그 강성 지지층들만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논쟁이 붙을수록 이제 오히려 혐오라든지 불신이라든지 높아지면 오히려 외면하니까 더 이제 이 전략이 좀 회의감이 든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판단인가요? 아예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탈레모님이 이 소식 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국방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 장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킨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서 깜짝. 국방부는 어제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사실 풀 버전은 더 길고 네. 굉장한 설전이 이제 그제도 있었는데 이제 어제도 상당히 치열하게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좀 고조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보면 이제 국방부 기자단에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소위 뭐 요즘 말로는 고인물이라고 많이 해가지고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들이 많고 맞아요. 또 전문 기자들이 굉장히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막 이렇게 별명으로는 뭐 무슨 장군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오랫동안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 다른 분이 브리핑 보다가 왜 이렇게 부장님들이 많아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고인물이 맡는 게 약간 그런 이제 맞습니다. 직급이 좀 높은 기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에 출입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게 많고 이제 역사를 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특히 요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기자단들이 많이 좀 화가 났고 또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같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홍범도 장군 훈장도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심사를 해본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번 받은 게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는 취소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보훈부의 입장이고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 비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어요. 이건 네.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급의 범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따져봐야 된다. 즉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논의를 잘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잘 다뤄봐야 되는 문제다. 여기까지 언급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고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언론 보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방향을 제시한 그런 이제 워딩을 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 워딩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이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의 되면-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이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육사에서 옮기는 게 더 낫다라는 그렇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반박을 한 상태이고요. 이건 아니다. 네, 그냥 잘 따져봐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논의의 장을 좀 열어준다라는 그런 측면이라는 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은 건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았잖아요. 네. 어제 갔는데 사실 원래 예정은 그러니까 공지된 그 일정에는 없는 일정이었다 그래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갔고요. 이제 흐름상으로 보자면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념 전쟁에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어제를 아마 날짜로 잡은 거는 이제 소위 그 경술국치의 날이거든요. 네. 일제히 국권 뺏겼던 그날인데 딱 그날에 맞춰서 그 묘역을 찾아갔고요. 거기서 표현도 강했습니다. 뭐 매국행위, 그다음에 부관 참시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제 흉상 이전 찬송하는 목소리가 뭐 총동층이라든지 좀 다른 데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 그러니까 군인들 쪽에서는 이제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여건 전반적으로 목소리의 크기를 보자면은 찬성 쪽이 좀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까 사실은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게 딱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여당 내에서 반대되는 목소리 내기 아마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입장들이 좀 혼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MBC 스트레이트가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이제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보도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네, 이제 박 전 단장이 그 사령관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좀 개입을 하는 거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회의에서 이거 사령관의 이제 발언이 되는 거죠. 네.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VIP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죠. 의미하죠. 거의 그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다 V라고 부르면서 VIP를 다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특히 박 전 단장이 여기서 정말 VIP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네. 그랬더니 김기현 사령관이 고개를 또 끄덕였다. 이게 바로 박 전 단장의 진술서 내용, 즉 주장입니다. 그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내용이네요. 네. 국방부 입장은 어때요? 국방부는 지금 장관은 누구랑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 이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기한 사령관도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주장은 좀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네요. 네, 지금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네. 지금 보직해임 모욕 소송 확인 소송을 이제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 뭐 그래도 그 안에 들여다보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군인권센터가 이제 긴급 구제 조치 신청했고, 근데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지 구제까지는 갈 사안은 그렇죠. 아니다. 이제 소위 이렇게 그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개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상태에서는 좀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최근에 이제 10월에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여권 기류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사실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일종의 바로미터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요. 그냥 매주 저도 체크를 하고 조금씩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기류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전해드렸던 기류는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무공천 기류가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대통령실 기류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공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그 용산 쪽 기류고요. 네. 용산 쪽 기류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도부로서는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산 쪽을 이제 입장을 좀 그 각자 한번 좀 따져보면은 네.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주는 게 사실은 좋겠죠. 그러니까 공천을 준다, 그러니까 공천을 하고 공천을 주게 되면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름도 잘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당선이 됐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한참 흐름상 그 우리가 이념 전쟁 얘기를 짚었었는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조국 전 장관하고 일종의 대비되는 대치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흐름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부각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 지도부의 입장인데, 네. 당 지도부가 무공천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공천을 준다라는 게 명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국민의힘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을 다시 공천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그럼 공천을 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네. 이기면 되는데, 이기면 그나마 다행이고 좋은 일인데 이제 못 이길까봐 좀 걱정인 거예요. 아, 질까봐.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특히 만약에 근데 지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왜냐면 당내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 뭐 윤상현 의원 비롯해가지고 수도권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중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비대위를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대위 얘기를 하다가 김기현 대표랑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은 뭐냐면은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총선을 질 것 같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질 것 같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나는 못 이길 것 같다. 네. 이대로는 힘들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결과가 나왔는데 크게 패배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도부에 대한 공격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명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거죠. 봐라, 이 서울에서 강서구청장 선거했는데 1년 전에 했을 땐 이겼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졌다.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김기현 지도부에서는 안 받아보고 싶은 거죠. 굳이 받아볼 이대로 필요가 가면 총선에 질 거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면 예비 징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 줘라 뭐 이런 얘기 했던데 이것도 속내를 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지금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태호 전 구청장의 공천을 줘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뭐 친윤 쪽 인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글에 대해서 딱 반응을 하는 게, 아, 이거 김기현 대표 체제 흔들려고 쓴 글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마뜩찮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한번 시험대를 보고 싶은 거죠.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몽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들 탈탈 털어보는 시간, 명랑 핫토크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전보다도 날씨가 확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두 분은 약간 가을가을한 분위기인데요. 김용태 최고가 특히.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가을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잘 때 좀 그렇죠. 편하게 잘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지난 여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네, 가을이 빨리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리비가 나올 날이 두근두근 설레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말하면서. 근데 가을이 오기는 하는데 아직 이제 비 오는 날이 많아서 맞아요. 습한 건 여전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직까지 불편한데 금방 오겠죠, 가을. 그러게요. 빈센트님이 두 분의 젊으신 분들 보면 힘이 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밖에서 듣다 보니까 튀김옷이라고 하던데. 아, 튀김옷. 네. 튀김옷 분들이라 부르는 건가요? 애칭이 튀김옷입니다. 네. 귀엽죠. 박윤규님이 이제 덥지는 않음 하셨네요. 맞아요. 날씨가. 빈센트님 정말 잘생기셨다고 김용태님. 되게 합리적인 말만 해주시라고 김영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온유한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 얘기가 지금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왜 핫 이슈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많이 하세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정말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왜 이력이 문제를 삼는지 저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한데 김용태 최고께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이제 전 정권 지우기라고 분석하는 기사도 있는 것 같고 이념 전쟁에 대한 기사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현대판 예성 논쟁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도대체 정치판에서 왜 여야가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뭐 이제 와서 흉상을 제거하자라는 그 주장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 육사 생도들한테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ROTC 출신인데 육사 생도들도 그러니까 정말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그런 이제 공산당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흉상이 있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의 어떤 항일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지 육사 생도들이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육사 생도들은 전혀 그런 걸로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홍범도 장군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리라든지 이런 것이 육사 생도들한테 더 가르침이 더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오히려 육사 생도들도 그쪽을 더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여야가 뭐 제거하자, 뭐 유지하자 이러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예성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측은 저는 저 역시도 뭐 지적해주신 대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홍범도 장군의 이력에 대해서 갑자기 문제를 삼는지 뭐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하시던데 바뀐 건 정권뿐이다. 그러니까 바뀐 건 대통령뿐인데 과거에 이미 다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정리됐던 업적이 왜 다시 논란이 되느냐. 바뀐 건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말이 맞죠. 사실 저는 왜 이 시점에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문제 삼고 또는 여러 연설에서 자꾸 뭐 반공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시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겠다는 약간 천박한 정치 전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좀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홍범도 장군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좀 원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조국을 잃었던 그 아픔을 또 투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셨던 분인데 홍범도 장군의 그런 업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또 다른 그 옮기려고 했던 흉상 다른 네 분의 업적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을 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공산주의자 딱지를 붙여가지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또 영웅의 역사를 폄훼하고 이런 일들을 저는 왜 하는지 진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이분의 이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가 또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그건 아니다 직접 언급 없었다라고 부인을 또 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프로 어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문제에 대해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 생각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서는 이제 흉상 제거가 대통령의 생각인 것처럼 나갔다가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다라고까지만 나갔으면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슈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를 끌게 됐으면 아마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좀 언론에 이렇게 참모들 통해서라도 좀 밝힐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게 이념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자꾸 이제 본인을 좀 영웅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결단하는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좀 심취해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는 뭐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 같고 이제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뭐 정무적으로 좀 불리할지라도 또는 욕을 먹을지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그 문장을 봤거든요. 뭐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진위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이번 일도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국민들의 우려나 야당의 비판 이런 것들을 또다시 그냥 본인의 반대 세력으로 치부하고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국방부가 만약에 뭐 과거에 우리가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던 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 정책 나왔을 때에도 국민적으로 관심받고 또 비판을 받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정리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러면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걸로 보면 이건 일종의 긍정 시그널이 아닌가 싶은 거죠. 김지훈님이 덕분에 홍성범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념 얘기가 나왔는데 연찬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철진한 게 아니다. 이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념에 굉장히 이제 좀
몰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이 옷에만 복고 레트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치에도 이 복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 정치에도 복고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의 시민들에게 진보냐 보수냐라고 묻는 것도 사실 크게 무의미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은 진보냐 보수냐보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당시 이제 공정회의라는 담론이 굉장히 큰 화두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세대, 합리적인 어떤 정치 방향을 가지고 토론을 해왔는데, 이 진보 보수냐보다 더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가지고 이제 묻는다면 네.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념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은 모든 세대들이 다 알고 있고, 정말 간혹 가다가 정말 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해서 이상한 그런 사상에 심취하신 분들, 어쩌다가 정말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특히 제가 90년생인데 저희는 자유라는 가치가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졌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체제 간의 대결이 끝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고 소중한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누가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 이념 전쟁을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보수 정당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젊은 층들이 보수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극기, 가스통 들고 나와가지고 광화문 집회하는, 뭐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내세우는 가치도 저는 뭐 그분들의 어떤 일견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집회를 일삼고 장외 집회하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하자고 주장하고 있던 굉장히 극우 강성 지지층이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그리고 이번에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보수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바꿔왔거든요. 젊은 이미지와 합리적인 보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어떤 그런 보수의,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각인시켰는데,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 전쟁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께서 우리 보수 정당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으로 승부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이념 선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통령의 연설이나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활개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하셨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고, 최근 연찬의 발언도 보면 더 격해지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이 외부에 적을 이렇게 좀 상정을 해두고 되게 싸우는 포지션을 막 취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대립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향성이 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렇다면 왜 그럴까라고 보면, 마치 이제 약간 최면 거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위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동을 저는 하는 거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념으로 누군가를 뭉치게 하는 건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건 과거에 끝난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철진한 이념을 지금 2023년에 들고 와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핀트가 아주 잘못된 통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사실 대립은 불가피하겠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합적인 모습, 또는 국민들에게 좀 더 상식적으로 다가가는 합리적인 모습, 이런 걸 기대했는데, 요즘 대통령 보면 한 7, 80년대에 좀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과거에서 타임머신 타고 날아온 느낌? 아직도 그 사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라서 좀 당황스럽죠, 사실은. 윤 대통령이 또 연찬회에서 전 정부 겨냥해서 이제 쓴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무회에서도 그랬고, 연찬회에서 보면은 이제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고급 승용차 굴리고, 그래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냐,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놨는데, 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1년 전에 취임되셨을 때랑 지금하고 1년이 지난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임하셨을 때의 그때 기억을 떠올리자면, 이제 전 정권 다 그만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참모들한테. 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비전과 철학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방향을 강조하셨었는데, 오히려 1년이 지난 지금 전 정권을 때리고 계속해서 참모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방향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야당을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야당과 협치를 하기보다는 민주당만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어떤 강하게 밀어붙이고 개혁 과제라는 것, 개혁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도 그러한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전 정권 분명히 잘못한 거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야당과 협치를 이뤄내지 못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 뭐 예산안 같은 거 통과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봤을 때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도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고 민주당 의원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고 그분들은 국회의 또 저희의 파트너로서 대통령이 인정하실 부분 또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 정권 때리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야당과의 협치, 그러니까 야당 대표 저는 빨리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빨리 만나셔가지고 예산안 같은 것도 직접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이런 것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야당의 지도부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이 또 원하실 거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가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무회의 발언 보면 이제 싸우자 이런 분위기던데요. 스파르타 싸우라고. 뭐 이런 거. 싸우라고 이렇게 장관들을 강하게 키우시던데. 뭐 싸워야 된다. 할 말 해야지. 싸워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서 우리말위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뉴스 용어가 너무 전쟁 용어를 쓴다. 이제 뉴스의 기사들이 저희 리포트 기사를 쓰다 보면 이제 좀 강한 어휘를 선호하다 보면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이 발언들의 수위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것만 써도 굉장히 어휘들이 전에 듣지 못했던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많이 썼던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박선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전 정부 평가? 집권 2년 차에도 여전히 하는 얘기가 전 정부 소환하는 거는 저는 그야말로 본인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야말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무능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이 바쁘고 본인이 잘 되고 있으면 남을 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정부 얘기를 할 시간이 있고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본인들이 지금 내세울 만한 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 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욕을 하면 근데 남는 게 있나요? 지금 이 정부가 2년 차잖아요. 그럼 지금 사실 국정 동력이 있을 때예요. 1년 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뭐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최근에 뭐 잼벌이 있었죠. 그다음에 하는 거 보면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벌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소환하는 게 결국에 전 정부라고 한다면 이 정부는 본인들이 뭘 해야 하고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할 자신이 없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여야가 이제 총선 앞두고 잘해보자는 의미로 이제 1박 2일 뭐 연찬회와 지금 워크샵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 수도권에서 우리 맨날 어려웠어 뭐 잘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수도권 위기론을 좀 인정하는 쪽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직접 수도권 위기론을 연찬회에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에도 위기론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지도부에 계신 이제 핵심 관계자분들이 수도권 원내의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영남권이고 이제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감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체감하는 게 다르다. 예, 물론 위기인 건 알고 이긴 건 알고 계시겠죠. 위기인 건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들의 지역구는 이제 사실상 조금이라도 더 비교적으로 당선 가능성 용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당내에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주요 당직자들 다 수도권으로 전면 배치해라 뭐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왜 나오는지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수도권 선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념 전쟁하고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뭐 이런 말씀들 하면 결코 저는 수도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야당도 수도권 위기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뭐 민주당이 지난번 직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굉장한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좀 접전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뭐 5% 차이로 이렇게 막
오가는, 승패가 오가는 그런 지역들에서 거의 다 승기를 거뒀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유효하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역구가 좀 접전 지역이거나 아니면 뭐 과거에는 계속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더 우세했던 지역인데 지난번 선거에서만 이겼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의석이 많은 만큼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좀 나서면서 누군가는 혹자는 뭐 필승 카드다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나가시겠지 공천 받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나경원 원희룡 다 지나간 얼굴인데 새로운 지지 받는 거 착각 보통 착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쓴소리를 직격탄으로 날리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한 분, 나경원, 원희룡 이 한 분의 카드로 선거를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다 같이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특정 인물이 나와가지고 선거를 지휘한다고 해서 글쎄요, 뭐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나경원, 원희룡 또 당내 젊은 많은 후보들 이분들이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런 융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저는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이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사단법인을 그게 뭐라 그러죠? 발기하셨잖아요. 네네. 발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 찍어 누르셨던 분들 오셔가지고 막 화기애애하시고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정말 글쎄요 저는 다들 배알이 없으신가 생각도 했고 그게 정치구나 싶은 거 아니 그래도 아닌가요? 맺고 끊는 건 있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 상황들이 글쎄 이게 참 거기 갔었던 기자분들도 되게 저한테 우스운 상황이라고 이제 보내줬고 뭐 거기서 일부 의원들은 나경원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막 이렇게 했던 의원들도 계셨다고 해요. 물론 립 서비스였겠지만 전당대회 때는 가해자였던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연합을 하고 융합을 할 때도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잘 해결되고 나서 연합을 해야 저희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합이라는 것은 좀 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떠세요? 뭐 이제 남의 당 일이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나경원, 원희룡 이 두 분을 전면에 내세운 거는 좀 그러니까 약간 외부에 보여주기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속내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투수인 것처럼 이제 앞에 내세운 건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원희룡 장관이지만 사실 이분들께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걸겠습니까? 사실 말 맞다나 이제 김용태 최고 말 맞다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당대회 때 한번 본인들이 버렸잖아요. 그렇게 찍어 눌러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도 염치 없고 정도의 어긋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도 사실 뭐 이미지가 좋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니까 본인이 나서서 그 양평 구민들의 그 수건 사업을 본인이 백지화를 해버리고 막 싸웠잖아요, 의원님들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좋아할 중도층이나 수도권 뭐 무당층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 나경원, 원희룡 이 두 분에 대한 거는 그냥 약간 밖에 내보이기 위한 1차적인 것 같고 사실 속내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신한 인물 내세워라. 인물이 없다. 뭐 지방선거에 다 나와서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 연찬에도 좀 나오고 김기현 대표가 천하 인재를 위해 10고 초려도 하겠다. 3고 초려 아니라 10고 초려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천하 인재는 누굴까가 좀 궁금한데 저는 인재입니까? 아니면 저도 4년 전에는 인재였습니다. 아니 당에 정말 많아요. 4년 네. 전에 저같이 이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신 그럼 분들. 3고 초려는 아니 근데 다 당의 올바른 얘기 정말 보수 정당이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거 얘기하면 내부 총질러로 규정해보려고 다 죽여놓고 그렇죠. 이제 와서 보수 청진 패널이- 또 다른 새로운 인물들 모시겠다고 하면 그분들 또 4년 뒤에 또 똑같은 길 걷고 계실 텐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이미 저는 당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뭐
이런 분들 뭐 소수 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부터 좀 아까 조금 전에 연합이라는 표현 썼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좀 어떤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뭐 포용 이런 것보다는 연합이 전 맞는 표현인 것 같고 다 같이 저희가 정말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당대표로시라면 제시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이제 원주에서 1박 2일 워크숍 진행했는데 뭐 8대 약속 결의문도 내고 이제 뭐 오염수, 흉악범죄, 뭐 현 정부의 무능 이렇게 해서 민생 챙기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결의문 그렇죠. 내용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안을 주로 다루겠다라는 내용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굵직한 현안들을 이제 결의문에 담음으로써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좀 더 잘 맞서겠다, 잘 대응하겠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결의문, 약속, 뭐 여러 가지 서약서 뭐 이런 거는 언제나 정치권에 있는 거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특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워크숍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 때 정말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좀 맹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국정감사 때 보통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또 발굴이 되고 또 그때 필요한 국민들의 정말 가려운 속을 긁어주는 필요한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자유토론 시간에 이제 비명계 서른 의원이 심청론이 나왔어요. 네. 이제 죽어야 환생해서 왕비가 된다. 이 말을 어떻게 보세요, 박소민 지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해석이 그 언론들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네.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발로 대표께서 직접 이제 공언하셨던 만큼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제발로 영장실질심사 참석해라. 그리고 의원들에게 가결을 호소해 달라. 이렇게 이걸 하나로 보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보는 분이 있는 네. 거고, 하나 이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최근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 9월, 뭐 8월 말 9월 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뭐 어쨌든 9월에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어쨌든 대표가 공언했던 약속을 좀 지켜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라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론으로 가결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좀 자기 희생을 하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로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사실 서른 의원님이 그동안 계속 좀 강한 발언을 하셨어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 새롭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야당의 그 연찬회라 할까 워크숍 보면서 저는 혁신이 얘기를 좀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했고 야당 네. 입장에서 물론 저는 혁신위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집중과 선택과 예산이 들어갔던 기구였는데 갑자기 뭐 없었던 것처럼 그 혁신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워크숍에서 이야기가 좀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는. 참 엄석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석대 발언은 그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발언하셨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쓰기도 전에 이미 김병준 위원장이 쓰셨던 책이 있어요. 제 책 제목은 모르는데 그 책에 그 엄석대 얘기가 나와요. 엄석대. 네. 엄석대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만큼 이제 저는 김병준 위원장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결국엔 윤심 쫓고 결과적으로 뭔가 이 당의 가치나 철학을 반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홍상도 장군에 대한 이 흉상 문제 홍범도. 자꾸 죄송합니다. 네.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흉상 제거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이것이 정말 보수 정당의 가치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실만 쫓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언급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장군의 흉상을 제거하냐 마냐에 대한 이 문제조차도 대통령의 뜻을 쫓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네. 입법부의 일원이잖아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물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권 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저 그냥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권력을 쫓아왔던 그런 행태들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솔직히 뭐 여나 야나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공천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팬덤은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고 그 내부 지지층은 계속 결속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의 발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취임 1주년, 대표께서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이제 곳곳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의 수사가 좀 무리하고 무도하고 이런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민주당이 쥐고 있는, 그러니까 거대 야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의석수가 사실은 곧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 자꾸만 뭔가 당대표라는 특정인에게 쏠리고 이런 현상들은 사실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당도 지금 난장판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 윤심 쫓아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민주당도 저희가 그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그 마음이 그런 성찰에서 좀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데이지님이 오늘 단어 혼란의 날이네요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박수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네, 고 김혜빈 양의 사진 저희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20살 미대생이었고요.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연명치료 받아오다가 지난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밝고 장난기 많고 책임감 강한 혜빈 양은 사건 당시에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가해자의 서사보다는 혜빈 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되기를 바라며 고인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월 31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aby, I'm your prisoner, caught within your eyes. Baby, I'm your prisoner, captive of your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좋았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사악한 여자입니다.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해피엔딩을 맞이한 뒤 두 번째 남주인공과 결혼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남성 조수를 고용하여 반항합니다. 나는 상렘을 유혹하고 그를 외국인으로 만들 여성을 찾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랑. 당시 그는 외로운 순간을 틈타 미 씨의 집에 간섭했다. 양면의 남자는 망설임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부모를 죽이듯 파괴했다. 그건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회사에 밀어넣습니다. 그는 무역계획을 훔쳐 6멤버를 예전처럼 평화롭게 지내게 만들었다. 경미한 상업 스파이 활동은 35년, 가장 심각한 스파이 활동은 7년이다. 테이블에 빔을 쳐야 할까요? 아니면 차를 몰고 가서 죽여야 할까요? 결국 룩탄 빈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 배고플 때마다 마음이 정상이 아니네요. 입찰 세선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졌습니다. 장렘 나는 완전히 쓰러졌다. 두옥매는 핥히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룩탄비는 빠르고 눈이 빨랐으며 나를 허리로 끌어당기고 팩을 어깨에 얹은 다음 나를 데려갔습니다. 죄송해요. 제 아내가 좀 흥분했어요. 나는 먼저 그녀를 집에 데려갔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가방을 집어들고 팔을 바깥쪽으로 휘두르며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나는 이미 말했다. 판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입찰을 미리 수정하십시오.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룩탄다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샌들을 갈아 신고 물 한 잔을 부어주었다. 뇌물. 판사는 불법입니다. 입찰장도 불법이다. 이 프로젝트는 범죄를 저지를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대담한 것뿐입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는 3개월 동안 수많은 밤을 새우며